자, 지금부터 자바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요, 어, 부품을 먼저 개발하고 이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해서 제품을 전체 완성하는 형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가 보통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객체를 하나씩 조립을 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기법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체와 클래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객체의 생성과 사용 방법, 다음으로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 생성자 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객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연관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객체를 어떻게 생성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객체 안에 구성 요소들, 그 다음 이 객체를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주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 객체와 클래스, 그리고 객체 안에서의 생성과 사용 방법,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 그리고 생성자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객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 말 자체로만 본다라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식별이 가능한 것들,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나 자전거, 책,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객체는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이름, 나이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웃는다거나 운다거나 아니면 걷는다거나 이와 같은 동작이 있는 거죠. 자동차의 속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에는 색깔이나 아니면 모델명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의 배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동작은 달린다라든가 멈춘다든가 이와 같은 동작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자바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속성과 동작을 각각 필드와 메소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5주차에서 하는 내용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백그라운드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진행되어지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기술의 변천, 그러니까 좀 발전 과정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어와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타입으로 만들어서 결과값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결과값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기계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상 언어와 닮은 꼴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베이직 언어, 그 다음에 포트란, 파스칼, 그 다음에 뭐 이제 C 언어, 뭐 이러한 언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에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만든 기법이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C 언어죠.
그래서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인 형태의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법이 이제 좀 필요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했을 경우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의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고 싶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다른 기능으로 이제 처리해 주려면 전체 프로그래밍을 자체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할 때 애로사항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의 이제 필요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공부하려는 여러 개의 부품들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조립해서 원하는 형태로 조립해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기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발전 내용들, 이제 그 기법들에 대한 관계성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객체와 클래스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특성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특성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실 세계의 객체들을 우리가 보통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 객체는 뭐냐면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자신의 속성을 가지면서 식별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사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죠. 근데 공통된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이름이 있고 키가 있고 체중이 있고 나이가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달리는 거, 노래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른 값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객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필드죠. 필드. 사람이라는 것 안에 속성으로 본다면 남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작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뭐예요? 먹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달리는 거, 노래하는 거. 근데 이때 필드 안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값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름도 다르죠. 이름이라는 공통적인 내용들은 필드는 있지만 값이 다르잖아요. 또 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키 값을 갖고 있죠. 키, 어떤 사람들은 175, 어떤 사람들은 160, 어떤 사람들은 18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값이 다르죠. 체중도 공통적인 거지만 값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필드라는 것 안에다가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동작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동작은 똑같죠. 남자나 여자나 말하는 건 똑같은데 남자가 말했을 때는 약간 중저음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약간 고음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하이톤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르는 거죠. 또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다라는 동작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느린 걸음으로 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동작에 대한 내용들과 속성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 객체하고 객체를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이제 하는 거죠. 객체 하나 자체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부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해요? 조립을 하는 거니까 부속과 부속 간에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이때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위에 했던 동작, 메소드에 의해서만 객체와 객체가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동작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메소드의 호출은요, 다른 객체와 객체 간의 기능을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이 특성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행동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현실 세계의 객체들,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객체 간의 관계는 일단 첫 번째로 집합관계가 있습니다. 부품과 완성품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관계로 본다면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부모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위 객체를 생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특징들이 한 4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죠? 4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특징들? 은익성, 인캡슐레이션, 상속성, 인헤리턴스, 그 다음에 추상화, 앱스트럭션, 다양성, 그래서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익성이라는 얘기는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뭘로 연결되어 있나요? 은익성이라고 했을 때는 성이죠. 성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성은 우리가 보통 얘기 안 하고 아버지의 이름하고 아들의 이름,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 성은 본이라고 하죠. 성의 본은 상속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본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집합과 위에서 얘기했던 집합관계와 사용관계에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설계한 후에, 이때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객체를 소프트웨어 객체로 설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객체 모델링이라고 얘기해요. 이 객체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객체와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출현해서 소프트웨어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로 정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객체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하는 논리적인 개념의 단위입니다. 또한 객체는요, 실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러한 객체의 구성은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하는데, 어트리뷰트를 나타내는 데이터 혹은 필드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를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는 필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객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뭐 C# 언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응용에서도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그램을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 안에도 아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 두 번째입니다. 객체는요, 항상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즉,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형판, 즉 템플릿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두 개의 요소, 멤버인 자료구조의 필드와 연산,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고, 인스턴스가 바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보 처리의 주체는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그 객체가 인스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객체 지향 언어, 그 프로그래밍의 시작은 클래스의 생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붕어빵이 있는데, 붕어빵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형판, 즉 템플릿이 하나 필요하죠. 그 형판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줌을 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클래스고, 그 클래스에다가 이제 그 재료를 넣죠. 어떻게 뭘 넣습니까? 일단은 밀가루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 넣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열하게 되면 붕어빵이 나오죠. 그 붕어빵이 바로 뭐냐면 객체가 되는 거예요. 즉,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을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그 틀 안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열이라고 하는 걸 가열을 하게 되면 객체로 해서 붕어빵이 나오고, 그 붕어빵을 어떻게 되죠? 사람이 먹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정보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붕어빵과 사람의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하고, 붕어빵을 만든 틀하고 사람하고 바로 정보 처리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항상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먹는 거지, 사람이 붕어빵을 만드는 틀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 틀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고, 그 인스턴스를 정보 처리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의 주체는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시작은 클래스를 먼저 생성하고, 그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처리해서 정보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객체 이름을 앞에다 뒀습니다. 근데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먼저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스튜던트 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멤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 성별, 학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클래스 안에 이름과 성별과 학과와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새로 하나, new, 객체 생성 명령어라고 하는 new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내용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객체 이름인 student1에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스튜던트 클래스로부터 student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 이름이 student1이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는 뭐가 돼야 돼요? 자료형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객체 이름 student1 역시도 타입이 뭐가 됩니까?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길에서 지금 객체와 클래스는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바에서는 기본적인 설계도가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에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필드와 메소드가 정의되어져 있고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객체 이름이 되면서 얘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들을 생성하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구성 요소가 속성으로 해서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이나 아니면 어떤 값들을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클래스의 이름을 스튜던트, 학생이라고 놨습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드 속성들이 뭐예요? 어트리뷰트죠? 예, 이름은 보통 갖고 있죠. 학생은. 그리고 성별도 갖고 있고요. 학과도 갖고 있고 학년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트리뷰트 속성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뭐를 하나요? 수강 신청하죠. 그 다음에 시험도 보죠. 그 다음에 성적 조회도 하게 됩니다. 즉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수강 신청이나 시험 보기나 성적 조회는 메소드예요. 연산이죠. 그러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수강 신청하고요. 시험도 보고요. 성적 조회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제 기본 틀은 이거예요. 클래스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기본 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틀을 이용을 해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한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주는 거죠?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클래스명이 이름이 뭐냐면 방탄소년이고요. 남자예요. 성별은. 학과는 스마트 IT과고요. 학년은 3학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필드예요. 필드에 이 사람이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시험 보기 할 수 있고 성적 조회할 수 있는 거죠. 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요? 일단 학과 집어넣고요. 학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학과 집어넣고 학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 집어넣게 되면 수강 신청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도 마찬가지죠. 성적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스튜던트 2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했나요? 자, 이름이 뭐냐면 블랙핑크고요. 성별은 여자예요. 그 다음에 학과는 방송연예과고요. 그리고 학년은 3학년이에요.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애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하고 성적 조회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학생이 있습니다. 스튜던트 3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정보가 속성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름은 twice,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학과는 실용음악과, 학년은 2학년. 이 학생이 바로 뭐예요? 수강 신청하고 시험 보고 시험 조회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클래스가 설계가 되어 있고 그 클래스에 의해서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객체, 스튜던트 2라는 객체, 스튜던트 3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 이걸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죠. 왼쪽입니다.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객체는 뭘 의미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 안에다가 값들을 준 거죠. 방탄소년, 남자, 스마트 IT, 3학년.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2라고 하는 객체에다가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그대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 안에 뭐래요? 값을 블랙핑크, 여자, 방송연예, 3학년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스튜던트 2에다가 대입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3이라는 객체는 마찬가지로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값들을 집어넣고 그 값을 어디다 대입시켜라? 스튜던트 3이라고 하는 객체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를 하나 만든 것이고 그 객체와 클래스 간의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객체 만들고 그 객체에다가 값을 부여를 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결과값을 뽑아내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커다란 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속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같이 모아서 쓰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왜 따로따로 부속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객체와 객체 간에 연결시켜서 커다란 하나를 만드니까 하나의 기능을 만들기는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체 프로그램 안에다가 기능들을 다 생각하고 메인에다 한꺼번에 때려 넣게 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한 어떻게 돼요?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품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서 커다란 내용들로 조립해서 쓰다 보니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 즉 부속품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모듈이라고 얘기해서 그 모듈을 지금 여기에서 사용도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자동차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동차라고 하는 기본적인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자동차 클래스에서 내가 뭘 만들 수 있죠? 승용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트럭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버스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듈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확장할 수가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양성이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값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승용차, 스포츠카, 트럭, 그 다음에 무슨 뭐 버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지지향 언어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특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익성, 상속성, 추상화, 다양성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내실 때요, 이렇게 내십니다. 은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의 예제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예제에 이런 부분이 바로 인캡슐레이션, 은익성에 해당되어지는 속성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 코드 예제 하나 하셔가지고요. 상속성, 객지지향 언어의 특징 중 상속성은 바로 이러한 코드에서 나오는 요 내용이다. 세 번째, 추상화, abstraction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한 상태에서 요 부분이 바로 추상하고 다양성이 바로 요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제를 4개를 들어서 은익성과 상속성과 추상화와 다양성에 대한 이 객지지향 프로그램에 해당되어지는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정의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를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는지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먼저 상품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상품 관리 재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하고요.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과정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분석이 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좀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이름은 상품 재고 클래스니까 상품은 프로덕이고요. 그 다음 재고라고 하는 얘기는 스탁이니까 프로덕트 스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클래스명을 정하고, 이때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는 점. 그러면 그 클래스 내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는 상품 코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상품 코드의 이름은 프로덕트 코드라고 놓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스탁 넘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산 처리해주는 기능은 재고를 더한다거나 재고를 뺀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고를 더하는 그 메소드 기능에는 add stock 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주고, 재고를 뺀다라고 하는 얘기는 subtract라는 게 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subtract stock 해서 재고를 빼는 그 기능의 메소드 이름을 이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 네임과 필드 네임과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맞는 명칭의 클래스 네임과 필드 네임과 메소드 네임을 써줘야 여러분들이 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클래스 네임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필드 네임은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그
그 다음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동작으로 처리해주는 이름 형식으로 써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점. 동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동사형으로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필드 이름이나 클래스 네임은 명사형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메소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각각의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필드 네임을 줄 때 두 단어 이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어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것, 카멜 문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준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 코드를 보는데 읽기도 쉽고요.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클래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설계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 네임과 필드 네임, 메소드 네임들을 명칭을 정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부터 선언을 할게요. 클래스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품 재고 관리 시스템이니까 상품 재고라고 하는 클래스명으로 해서 프로덕트 스톡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프로덕트 스톡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필드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하나가 상품 코드 하나 있었고 하나는 재고 수량이 있었으니까 이때 상품 코드명은 프로덕트 코드가 있었고 그건 문자열로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정수형이죠. 그래서 integer stock num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메소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고를 더하는 메소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재고를 빼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더하는 메소드 이름이 add stock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고를 빼는 게 subtract stock이 있었죠. 이때 재고를 더한다는 얘기는 재고를 더하기 위한 수량이 하나 내용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integer amount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서 스탁 넘이라고 하는 애는 재고 수량은 현재 재고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어마운트를 더하게 되면 전체 재고량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로 재고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죠. 내가 빼내는 만큼의 어마운트 값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재고가 되어 있는 것보다 어마운트 빼낼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그만큼 없으니까 리턴 0으로 해서 리턴 값을 0으로 빼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밑에 있는 스탁 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고 수량 스탁 넘에서 빼고자 하는 어마운트 재고의 수량만큼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뭐가 남나요? 어마운트가 남겠죠. 그 어마운트 값을 던져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샘플을 드렸으니까요. 요 샘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상품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고 이때 데이터는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실행 결과는 상품 코드가 나와 있고 그 상품 코드에 해당되어지는 현 재고량이 결과 화면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해보셨죠? 예. 프로젝트명이 상품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였어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내용과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결과값은 오른쪽 맨 아래쪽에 실행 결과 콘솔 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품 코드명 나와 있고요. 재고 수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재고에 대해서 또 추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상품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눈에 보이시죠? 이와 같이 결과값이 나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덕트 스톡이라고 하는 클래스 명을 아까 우리 다 선언했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명에 대해서 필드 선언했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에 해당되어지는 스톡 넘이라고 하는 애 선언했습니다. 이때 메소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재고를 더한다라는 기능에 해당되어지는 메소드를 하나 넣고 또 하나는 재고를 뺀다라고 하는 기능에 해당되어지는 메소드를 하나 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을 시킨 다음에 그 객체를 생성시켰던 것을 실행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이에요. 자, 7번 라인입니다. 7번 라인에 객체 변수를 하나 obj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시켰는데 이 obj의 앞에 자료용 타입이 뭔가요? product stock이라고 하는 타입이죠. 그 product stock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옆에서 정의 내렸던 product stock 클래스를 선언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 타입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때의 변수명의 이름을 객체 변수의 이름을 obj라고 선언한 거죠. 그럼 8번 라인에 그럼 이 obj라고 하는 애는 뭐냐 하면 obj를 뭐 값을 대입을 시켜줘야 되죠. 앞에 선언되어 있던 product stock 이라고 하는 객체를 그대로 하나 만들어서 그 만든 내용을 obj라고 하는 객체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라. 그러면 이 product stock 안에 필드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상품 코드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나요? 재고 수량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obj라고 하는 객체 변수의 도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필드에 접근하는 거죠. 필드 값을 그래서 프로덕트 코드에다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값을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obj라고 하는 똑같이 7, 8번 라인에 선언되었던 이 내용 안에다가 객체 변수 안에다가 도트 연산자를 해서 멤버 필드에 접근했죠. 스탁 num이라고 하는 걸 해서 300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11번 라인에서 상품 코드 찍고요. 12번 라인에서 재고 수량 찍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품 코드는 53, 23, 2 이렇게 해서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300개 찍힐 거죠. 자, 13번 라인 보세요. 자, 근데 여기에 메소드를 하나 호출했습니다. 메소드를 뭐라고 했냐면 obj라고 하는 객체 변수의 도트 접근 연산자 add sto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add stock 자, 이 왼쪽에 있는 7번 라인이죠. 이 메소드에 amount 값을 1000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8번 라인에 어떻게 돼요? 가서 계산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스톡 넘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계산해서 리턴돼서 날라오겠죠. 어디로 날라오나요? 예, 13번으로 해서 15번 라인에 그 내용이 리턴 값에서 날라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14번 라인의 상품 코드는 아까 얘기했던 9번 라인에 있던 거 그대로 찍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재고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add sto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날라온 리턴 값이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 남아있는 값 아까 기존이 뭐가 있었나요? 재고 수량이 300개에다가 13번 라인에 그 값이 1000개가 들어왔으니까 1300개의 재고 수량이 나오는 것이 이제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시키고 메소드를 호출을 시켜서 필드 값을 사용을 하는 예제를 확인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신 거는 어떤가요? 자, 여기에 과제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9, 10번 그리고 13번 라인에 값을 이렇게 넣었었는데요. 이것을 키보드 입력으로 처리하는 코드로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와 클래스의 의미를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각각의 필드가 뭔지, 메소드가 뭔지,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내용이 안 들어갔지만 생성자가 뭔지 요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는요.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객체의 고유한 데이터, 부품 객체,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객체의 고유 데이터가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의 어떤 특정된 상태를 저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드는 객체의 현 상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자동차 객체 안에 고유 데이터는 뭐가 있죠? 일단 자동차의 고유
제작 회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컬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있겠죠. 자, 그거에 대비해서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고유 데이터는 바뀌진 않지만 상태 데이터는 값이 바뀌죠. 뭐가 있을까요? 현재 속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게 30km다, 60km다, 100km다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 제가 지금 있는 게 RPM이 뭐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 부품이 있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제품에 따라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차체가 있겠고, 엔진이 있겠고, 타이어가 있겠죠.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광폭 타이어도 있고요. 뭐 이렇게 폭이 좀 좁은 타이어도 있고, 엔진이 1500cc 짜리가 있겠고, 2000cc 짜리가 있겠고, 차체가 세단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럭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드 작성하는 부분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클래스가 카예요. 클래스 이름이 카고요. 그 다음에 고유 데이터 필드는 이거죠. 문자열 타입의 string, 클래스 타입의 company, 그 다음에 모델, 컬러, 그리고 맥스 스피드는 정수형 타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태 데이터는 뭐가요? 스피드나 RPM.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요거는 클래스 하나 만들죠. 바디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바디, 엔진 타입의 엔진, 타이어의 타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언해서 작성할 수 있죠. 이때 필드의 선언은요, 클래스의 중괄호 블록 안에서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선언과 메소드 선언 앞뒤 어느 곳에도 필드 선언이 가능해요. 하지만 생성자와 메소드 중괄호 블록 내부에는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드하고 변수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필드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필드하고 변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필드를 선언하고 그 선언된 필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필드 값을 읽고요, 그 다음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클래스 내부의 생성자나 메소드에서 사용될 경우는 단순히 필드 이름으로 읽고 변경하면 되지만, 만약에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후에 필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필드가 객체에 소속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드로 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에서 여러분들과 알아봤던 카 클래스의 우리가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는 생성자와 메소드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거죠. 사용 방법은 변수하고 동일한데, 차이점은 변수는 자신이 생성된 생성자나 또는 메소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필드는요, 생성자와 모든 메소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필드를 선언하는 거하고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변수는 자신이 선언한 생성자 또는 메소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필드는 생성자와 모든 메소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는데 클래스의 이름이 카01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 안에 필드를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컴퍼니라고 하는 string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string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string 클래스 타입을 선언했고, 인티저형 정수형 타입의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9번 라인 안에는
인티저형으로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필드는요, 클래스 중괄호에 있는 이 블락 내에서 언제든지 선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생성자와 메소드 중괄호 내부에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변수와 선언 형태가 비슷하지만 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클래스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즉 필드를 선언했어요. 자, 그럼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제 말하자면 판이 되는 거고, 이 판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서 실행하는, 정보 처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어요. 카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동작, 연산, 처리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를 썼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안에요, 필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 객체를 먼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라인이죠. 카0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 멤버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컴퍼니, 모델, 그리고 컬러, 맥스 스피드, 스피드라고 하는 그 멤버들을 갖고 있는 카0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을 마이카라고 놨고요. 그 다음 이 마이카 역시도 카01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대입을 받는 거니까 마이카 역시도 클래스 타입이 카01이라고 하는 타입하고 서로 같아야 되죠. 자, 따라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라인 안에서 마이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멤버들, 필드들을 다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했더니 마이카의 컴퍼니, 마이카의 모델, 마이카의 컬러, 마이카의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것들이 찍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4번째 라인에 나와 있는 마이카의 스피드는 지금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없습니다. 자, 자바 언어는요,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0으로 먼저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이건 C 언어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는 0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찍히고, 이때 필드의 값을 변경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 필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17번 라인에 있는 것처럼 마이카라고 하는 스피드라고 하는 애의 값을 초기를 60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번 라인 안에서 마이카의 스피드라는 필드에 해당되어진 수정된 속도 값을 이와 같이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클래스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정보 처리하는 값들을 이와 같이 수행을 했죠. 그러므로 필드의 사용은 필드 값을 읽고 변경하는 작업, 지금 이제 17번 라인 4번이죠. 그렇게 이제 처리한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내부의 생성자나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필드의 이름으로 읽고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 필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되는 것들이죠. 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생성자나 또는 메소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필드는 생성자와 모든 메소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와 그 다음에 필드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편에 카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러분들 메인 메소드에 보면 그 밑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마이카.컴퍼니, 마이카.모델 이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C 언어에서 여러분들 구조체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구조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구조체 멤버들을 선언해 놨죠. 그리고 그 멤버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도트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들. 예, 그거하고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죠. 해서 C 언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늘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구조체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바 언어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는 뉴 연산자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어지는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자는 여러분들 클래스 선언하고요. 클래스 내에서 필드 선언하고요. 그 필드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체의 초기화란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클래스 먼저 선언하고요. 이 큰 판이죠. 큰 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정보 처리의 주체가 되니까 클래스를 어떻게 해요? 객체로 선언해서 써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new라는 연산자였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객체 생성 시에 초기화를 담당하게 되고 모든 클래스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것이 이제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클래스로부터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어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객체의 초기화는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해서 생성자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면 힙 영역에서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객체 번지가 리턴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턴된 객체 변지는 클래스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 안에는 객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객체 번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번지를 참조하게 되면 그 번지가 참조되어지고 있는 그 번지가 있는 곳에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생성자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좀 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가 new 연산자 표현식에 의해서 인스턴스화 되어서, 인스턴스가 바로 객체죠. 되어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레퍼런스를 생성하기 전에 객체 초기화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코드로 사용되어지고요. 이 내용은 클래스 안에 선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서드처럼 파라메타 값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앞에서 우리가 예제를 했던 프로덕트 스톡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을 obj라고 놓은 것이고, 이 obj의 타입은 프로덕트 스톡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죠. 자, 이때 이것을 처리할 때 이와 같이 파라메터 값의 첫 번째 파라메터 값, 생성자한테 넘겨주는 첫 번째 파라메터 값, 생성자한테 넘겨주는 두 번째 파라메터 값을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아래에 보시게 되면, 자, obj라고 하는 객체 변수는 product stock이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obj라고 하는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때 product stock 안에 필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product code라고 하는 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tock num이라고 하는 재고 수량,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코드, 그러니까 어떤 제품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넘겨받은 것이 코드 값하고 그 다음에 수량 값을 넘겨받은 거예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세 줄을 한 줄로 처리한 게 바로 오른쪽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와 같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 생성자를 하나 이상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 생성자 선언을 만약에 생략했다라면 컴파일러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중괄호 블럭이 비어있는 형태의 기본 생성자, 즉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을 바이트 코드에 자동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내부에 생성자가 있어야지만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없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 하나 바이트 코드에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게 바로 퍼블릭 클래스라고 해놓은 클래스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이 블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클래스가 퍼블릭 없이 선언되면 기본 생성자에도 퍼블릭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카 02가 있고요. 거기 안에 필드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color 1번 그리고 인티저 타입으로 cc 1번이라고 하는 걸 선언했고 7번에 보시게 되면 생성자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클래스의 생성자 카02라고 하는 생성자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파라메터가 이렇게 두 개가 전달이 되어지죠. 하나는 지금 문자열 클래스 타입의 color 그리고 인티저 타입의 cc 해서 8번과 9번 라인에 위에서 선언되었던 필드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남겨오는 파라메타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생성시킨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생성자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해서 퍼블릭 클래스 명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로가 빈 걸로 선언돼서 처리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던 카02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이에요. 자, 카 example 01이라고 하는 클래스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메인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8번 라인이죠? 8번 라인에 카02라고 하는 클래스를 new 연산자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my카1이라고 하는 걸로 객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때 그 생성된 객체에 파라메타 값 두 개가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는 검정, 하나는 3000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어지고 이때 앞에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 카02라고 하는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던 필드에 color 1이라고 하는 필드와 cc1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왼쪽에 보면 2번하고 1번이 있는데요. 이거를 책에 있는 거를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어 놨고요. 책에 있는 타입으로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주성문을 처리했는데 4번하고 5번에 한번 보시겠어요? 주성문 처리한 카02 클래스에 생성자 선언을 없게 되면 여기가 없게 되면 기본 생성자가 카01이라는 것을 호출하게 돼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출해서 카02의 스트링, 칼라, 인티저, cc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1번에다가 이 내용을 미리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서 지금 8번과 9번 라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원래 책에서는 4번과 5번에 대한 필드 선언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카02라고 하는 생성자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처리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번처럼 선언하고요. 7번 라인에 카02라고 하는 생성자만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그냥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오른편에 있는 형식의 8번 라인으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야지만 값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 라인에 마이카 1이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칼라 1이라고 하는 도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필드에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10번 라인에 마이카 1에 cc1이라고 하는 필드에 도티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출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맨 아래 한번 봐주실까요?
클래스에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아도요, new 연산자 뒤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생성자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번 라인에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어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여러분들 구성이 뭐가 있었나요? 필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메소드는요,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리되어지는 어떤 기능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하고요. 생성자는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값을 변경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생성자예요. 그러니까 필드를 선언하게 되면 그 필드는 4번 라인과 5번과 같이 이렇게 필드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필드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 7번 라인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성자 안에다가는 이와 같이 파라메타 값을 같이 전달을 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2번이 객체의 초기화 코드 형식으로 해서 생성자를 선언한 것이고요. 생성자는 메소드하고 형태가 좀 비슷하지만 생성자는요,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리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생성자 블록 내부에는 객체의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스타일들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의 구성은 필드,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생성자하고 메소드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생성자는요, 리턴 타입이 없고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 필드를 선언할 때 보게 되면 필드하고 변수하고 비슷하죠. 근데 필드는 뭐예요? 그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생성되어지는 생성자라든가 메소드에 다 같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변수는 생성자나 아니면 메소드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변수 타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그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를 생성,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 이와 같이 선언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만약에 그러면요, 둘 이상의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즉 이런 거죠. 어떤 가입자는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가입자는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주소까지 입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생성자에서 전달되어지는 파라메타 타입이 좀 다르죠. 따라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카 03번이라고 놨고요. 필드를 선언했어요. 컴퍼니, 모델, 컬러,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 그리고 나서 기본 생성자를 선언했습니다. 기본 생성자를 선언해서 10번 주소문이 달려있는 11번 생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또 하나 선언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11번에는 기본 생성자를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4번 라인에서 두 번째요. 두 번째 생성된 생성자는 파라메타 값을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이제 파라메타 값을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값을 전달을 받을 때 this라고 하는 타입을 받았습니다. 즉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즉 같은 클래스 내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여지는 자바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클래스, 같은 클래스 내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쓸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this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과제로 제출하시면 어떻게 제출하시냐면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느 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라인에는 생성자를 또 하나 선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파라메타 값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모델, 컬러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this죠. 그러니까 이거는 11번 라인에 있는 카 03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같은 그 호출에 있는 그 같은 생성된 생성자를 다시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거에 15번 라인 안에서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8번 라인 안에서는 모델하고 컬러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해서 처리한 거고요. 23번 라인 안에서는 모델과 컬러와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갖다가 호출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왼편에서 선언되어 있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에서 정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7번 라인 봐주세요. 7번 라인. 자, 기본 카 03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만든 이름을 카 1이라고 하는 걸로 놨죠. 카 1이라는 걸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뭘로 해놨냐면 카 1번으로 놨어요. 그리고 8번 라인에 찍습니다. 뭐라고 찍었냐면 카 1의 컴퍼니만 찍었어요. 컴퍼니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퍼니만 지금 초기화로 되어 있잖아요. 5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컴퍼니가 지금 요것만 필드가 초기화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델이나 컬러나 맥스 스피드는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11번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카 이그젬플 클래스에 있는 11번 라인으로 와서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카 03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카 2에다가 집어넣는데 자가용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자가용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4번 왼쪽에 있는 14번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생성자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카 03에 문자열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죠. 지금 제가 여기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지금 두 번째 생성자에 있는 카 03에 있는 string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12번, 13번 라인에 카 2에 컴퍼니를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컴퍼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11번 라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해당되어지는 생성자를 다시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쓴 거예요. 썼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컴퍼니는 뭐가 있어요? 아까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었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모델은 뭡니까? 지금 들어오는 파라메타의 값 자가용 찍힌 거죠. 그럼 16번 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시겠네요. 카 03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이때 파라메타 값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나요? 자가용하고 빨강이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18번 라인에 카 03의 생성자가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스트링 모델, 스트링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왼편에 다시 있던 내용을 오른편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17번, 18번, 19번 라인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카의 컴퍼니는 현대고요. 그 다음에 카의 모델은 자가용이고요. 카의 그 다음에 컬러는 뭐가 들어갑니까? 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객체 생성 시 외부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값들로 필드를 초기화하는 경우에 생성자에서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 여러분들이 꼭 이거 코드 작성하시고요. 이 예제는 코드 작성하시고 주성문 다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화면 캡처해 주시고 이 지금 했던 예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때 지금 여기에는 제가 내용을 안 넣었어요.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려면
생성자도요,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 03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외부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가 없다면 기본 생성자로 해서 카 03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고요. 외부에서 모델 데이터가 제공되거나 모델과 칼라에 제공되어지는 경우에는 카 03에 있는 객체들을 생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하나이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했던 생성자 오버로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성자 오버로딩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체 변수를 달리해서 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메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메서드는 여러분들 C 언어에서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특히 이제 자바 언어에서는 함수란 얘기를 안 하고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드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객체의 구성 요소가 돼요.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은행 업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동작은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예금을 하거나 인출을 하거나.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은행 계좌 클래스라고 놓고요. 이 은행 계좌 클래스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는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잔액이 이제 데이터죠. 이게 이제 필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소드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메소드는 지금 위에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금을 하거나 인출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바로 메소드로 선언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초기화시켜 주는 것은 누가 합니까? 생성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안에는 리턴 타입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에 인티저형의 이건 리턴을 이제 하는 데이터의 타입 표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죠. 그 메소드 이름은 with draw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파라메타 값을 처리합니다. 즉 인티저형의 amount를 처리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클래스의 필드 선언하고요. 그 필드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클래스를 동작 처리해주기 위한 지금 메서드를 선언한 거죠. 자, 우리가 은행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해요. 은행 업무 관리에서는 돈을 입금을 하거나 인출하거나 이제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withdraw예요. 그러면 withdraw의 안에서 빼다라는 얘기죠. 얘는 이제 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밸런스라고 하는 밸런스 잔액이 amount 지금 입금하고자 하는 애보다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이 더 크다라면 리턴 값을 제로로 해버리는 거죠. 아니, 잔액은 100원밖에 없는데 지금 인출하려고 하는 것을 500원이라고 하면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0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잔액은 잔액 빼기 지금 인출하고자 하는 값을 해주게 되면 잔액이 남아서 리턴 값으로 해서 잔액 그 금액을 리턴 값을 어마운트 한 값을 다시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설계한 로직은 이 메서드 안에서 이 본체 안에서 기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저기 메서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합니다. 위 내용을 참조해서 은행 업무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내용은 입금되는 거, 인출되어지는 기능을 모두 다 구현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뭘로 들어가시면 될까요? 일단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잔액 이렇게 해서 기본 필드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은행 업무 처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서 정보를 처리해주는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은행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커다란 업무를 수행하는 전체적인 판을 하나 만들게요. 그것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클래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드가 제가 데이터 처리해 주는 게 계좌 번호, 그러니까 어카운트 넘버, 스트링 클래스 타입, 그 다음 두 번째가 예금주 언어 네임 해가지고 스트링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잔액 남아있는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을 인티저형으로 해서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 필드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8번 라인에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네임과 동일하다고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어카운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선언하고 그 생성자 안에 파라메타 값을 어카운트 넘버, 그 다음에 언어 네임, 그리고 밸런스를 파라메타 값으로 전달했고,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라인이 바로 뭔가요?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this죠. 그래서 this.accountNumber, this.onName, 그리고 this.balance에다가 지금 파라메타 값으로 전달되어지는 count number, owner name, 그리고 balance를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필드도 선언되어졌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선언되어졌으니까 이제 메소드가 생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메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금하는 메소드, 그리고 하나는 인출하는 메소드 라고 해서 13번 라인에 데파짓하는 메소드, 그리고 16번에는 인출하는 withdraw라고 하는 메소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전달되어지는 파라메타 값은 인출하고자 하는 그 금액, 어마운트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번 라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예금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잔액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금액을 더해주면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문제는 빼는 게 문제인데, 인출하는 게 문제인데, 인출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잔액에 있는 것보다는 빼내는 금액이 작아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오류가 나니까 리턴을 17번 라인에 만약에 잔액이 어마운트보다 만약에 적으면, 즉 어마운트 빼내고자 하는 금액이 잔액보다 더 커지면 리턴 값을 0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번, 21번 라인을 그대로 처리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에서 정보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나와 있는 메소드 ex01이라고 하는 클래스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메인 메소드 안에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시켰어요. 즉 7번과 8번 라인에, 즉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는 곳에다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 객체에다가 파라메타 값을 3개를 넣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좌 번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금주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금하는 돈, 인출하는 돈,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잔액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잔액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9번하고 10번에서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하나는 예금하는 거, 하나는 출금하는 거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거기에다 어마운트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0번, 그러니까 9번, 10번에서 메소드를 호출했고 11번, 12번 라인 안에서 그 현재 값들에 대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번 라인 안에서요. 프린트 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메소드를 넣었죠. 메소드를 집어넣어서 16번, 17번, 18번에서 계좌번호와 예금주와 잔액을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처리해주는, 즉 11번, 12번 라인 안에서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또 그 메소드가 바로 15번 라인에 있는 프린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메소드죠. 그리고 그때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객체로 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른쪽 편의 아래 부분에 되면 이와 같이 잔액이 표시되어지고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이제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내용들을 상으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객체에 속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앞에 객체 변수의 이름을 하고 뒤에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넣어줘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메소드를 obj1 객체와 obj2 객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신 거예요. 자, 이때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1번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초기화를 이렇게 시켰잖아요. 이거를 키보드 입력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